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신체 증상 완화 간호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단원 3, 심리사회 영적 간호로 들어가서 정신 증상 완화 간호와 사회적 돌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호스피스 완화 간호인데 왜 정신 증상 완화 간호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정신병자여서가 아니라 말기 단계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로 그런 정신 증상을 어떤 정신 증상의 현상이 나타나는지 규명할 수 있어야지 거기에 따른 적절한 간호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보이는 말기 단계에서 우울이나 불안, 또 선망 증상을 이제 감별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또 이러한 정신 증상들을 나타나지 않게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는지 그러한 간호 중대 방법을 좀 열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기 진단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환자는 그런 충격과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심리, 사회, 영적인 욕구까지 더 요구하게 되고 그런 불안감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부 통고를 받게 되면 환자가 약간 자기 인격체에 분열이 오고 또 인생이 이제 망쳤다. 또 삶의 그런 의미를 잃었다. 이런 총체적인 이제 고통이 야기되면서 또 이제 말기 단계에서 임종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이런 신체적으로 변화가 또 오잖아요. 힘들게 통증도 오고 그런 또 거기에 따른 또 심리적 변화를 복합적으로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체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그런 포괄적인 전인적인 심리적 돌봄이 적절하게 제공이 되어질 때 말기 환자들의 그런 두려움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또 내적 치유와 또 마지막 삶을 잘 보낼 수 있는 성숙이 일어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그러한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말기 환자의 고통에는 꼭 신체적인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적인 고통이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제 상실감, 그리고 또 이런 이런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전인적으로 이런 심리, 사회적까지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고통이 오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런 인격체가 분열되면서 거기서 오는 또 고통이 있겠고요. 또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니까 이제 망쳤다, 망쳐졌다, 망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더 이상 삶의 의미에 대한 그런 도전, 그런 삶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이런 통태적인 고통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의 이런 개념들의 공통점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전인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는 관점이 이제 이런 전인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로서 말기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어떤 우선순위라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이제 특정한 한 영역에만 과도하게 집중을 해서 그쪽 부분에만 이제 치중을 하다 보면은 나머지 다른 필요한 그런 부분이 뒤로 밀리게 되면서 신경을 못 쓰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심리 사회적 또 그런 영적인 부분을 간호중재에서 빠뜨리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이런 전인적 관점의 시각에서
이런 우리가 그 대상자를, 클라이언트를 보는 눈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중요한 환자가 느끼는 그런 상실감은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의미 있는 또 가치 있는 것을 그 박탈당했다는 주관적인 느낌이나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상실감인데요. 그래서 이런 상실감은 그 환자에게 두려움과 위기의식을 초래하게 되고 또 심리, 사회, 영적 요구를 요구하게 하면서 또 하지만 이제 이런 상실감이 어느 정도 적절한 심리적 간호를 통해서 잘 치유가 된다면 그 환자에게 어느 정도 성숙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기 환자에게는 이런 두려움, 또 그 삶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겠죠. 그리고 가족과 친구를 더 이상 이제 만나지 못한다는 데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이제 그런 고독과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또 신체적 그런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또 통증에 대한 두려움, 또 그런 이제 모든 두려움들의 원인이 상실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말기 환자의 고통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인적인 것인데요. 그래서 통증의 개념보다 이제 더 큰 개념이 신체적, 심리, 사회, 영적인 그런 복합적인 양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자가 단순히 아파요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실제로 신체 자체가 아파요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차원적으로 전인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건강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신의 인격체가 그런 위협을 받을 때 가장 마음이 고통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개인한테 그 클라이언트에게 그 의미 있는 그 과거와 현재 또 그 앞으로의 예측되는 미래 이런 개인적인 삶과 그런 자신의 역할 그런 그 사람이 추구했던 그런 초월적인 어떤 파워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다 인격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이제 분열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기 환자의 심리적인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래서 크게 이제 이런 말기 통고를 받게 되면 그 말기 단계와 임종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이런 단계의 시기를 거치면서 환자는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서 주로 설명하는 심리적 단계는 그 히블러로스의 연구랑 또 한국이랑 아시아권 말기 환자들에게서 그런 또 나타나는 특징적인 그런 상이한 점을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말기 환자의 심리적 요구에 대해서 그런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심리적 단계가 있죠. 이런 상황일 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부정을 하죠.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닐 거야, 설마 하면서 믿지 않는 그런 부정의 단계를 거쳐서 그러다가 이제 분노를 하게 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고 분노를 하는 시기가 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 타협이라는 게 그래 내가 이제라도 어떻게 하면은 좋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이라도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금연을 하거나 금주를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다가 이제 그런 것이 더 이상 수용되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이제 우울감이 찾아오고요. 어느 정도 지속이 되다가 이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용 단계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그런 심리적 단계, 5단계에서 그런 비저면, 밑바닥에는 어느 정도의 희망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도 살짝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미국의 정신과 의사였던 엘리자베스 퀴블러스의 그런 사망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이분은 이제 정신과 의사이면서 암 전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진단을 받은 후에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임종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는지 이런 인터뷰, 이런 질적 연구를 통해서 또 책을 출판하고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을 하면서 죽음학의 대가가 되셨죠. 결국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스도 결국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거는 그냥 한 에피소드인데 엘리자베스가 이제 70세가 되던 해에 생애 수레바퀴라는 자서전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은 나를 죽음의 여의사라고 부르고 30년 이상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나를 죽음의 전문가로 여기는 것 같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 내가 이 연구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핵심은 사실 죽음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밝히는 일에 있었다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퀴블러 로스가 정신의학과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환자의 그런 심박수나 심전도 이런 폐기능 이런 거 기능적인 면에만 이제 신체적인 기능적인 면에만 관심을 갖고 환자를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대하지 않는 것에 이제 충격을 받게 돼서 이러한 이제 어떻게 죽느냐 이런 마지막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삶을 완성하는 게 좋은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고 이런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해서 그런 환자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세미나를 하게 되면서 그런 호스피스 운동의 의료계에서 그런 활동을 불러일으키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의 5단계가 있지만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연구에 의하면 그런 모든 환자들이 이러한 심리적 단계를 꼭 똑같은 순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고요. 때로는 이제 일부가 중복되기도 하고 또 바뀌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냥 어떤 단계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패티슨과 슐츠는 이러한 단계에 대한 고정된 개념화가 의료진이나 그런 가족들,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런 편견을 가질 수 있게 했다고 하고요. 네, 편견을 가질 수 있겠죠. 환자가 지금 우울하면은 괜히, 그래. 지금 우울 단계인가 보다. 지금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래, 신과 타협하는 중인가 보다. 이렇게 약간 어떤 분노, 진짜로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나서 그런 건데, 저게 죽음의 단계에서 지금 분노의 형태를 보이는 거야. 이런 편견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거고요. 또 칼리 씨는 말기 환자가 죽음을 수용했다고 해서 그게 진짜로 수용해서 개인이 죽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러한 이제 이런 일정한 꼭 이런 5단계 틀에 끼워서 죽음을 논하면 이제 안 된다고 얘기를 한 분들이 많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러한 퀴블러 로스의 심리적 단계가 아직까지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하게 부정하는 이 첫 단계에서는 사실 처음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이제 무의식적 방어 기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환자뿐만 아니라
이런 죽음에 대한 부정은 그 의료진이나 이런 말기 환자를 돌보는 사람한테도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처음에 뭐 아니야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순 없어 믿을 수 없어 뭐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일이 아니고 근데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남한테 일어난 일처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런 첫 단계에서는 어떻게 간호중재를 하는 것이 좋으냐. 그래서 그 환자들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부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강요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부정을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냥 수용을 해주고요. 뭐 인위적으로 그거를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렇게 강화시키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처사겠죠.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이제 처음 진단을 받은 환자한테는 조심스럽게 그러면 다른 병원에 다른 의사한테 한 번 더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차라리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주면 그 환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분노의 단계는 이제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서 이제 분노하게 되는 단계죠. 이러한 단계에서는 그 환자가 그런 죽음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 동시에 또 반대로 이런 자신이 살아있다는 이제 확증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에 대한 관심, 다른 사람이 자신한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고 또 인간으로서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기를 이제 원하면서 거기에 따른 또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분노 단계일 때는 어떻게 간호를 하는 게 좋으냐면 그 환자의 분노를 이렇게 다뤄야 하겠지만 그 분노를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분노를 강화시키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로 잘 표현하도록 분노를 말로 잘 표현하도록 격려를 해주고요. 또 그런 주변에 돌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분노를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또 그 분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그 환자가 어떻게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당신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은 분노감이 상당히 이제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사소통 방법이나 또 그런 신체적 긴장을 이완할 수 있는 호흡 조절법, 근육 이완법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타협의 단계는 그 심리적으로 이런 타협의 단계에서는 타협은 이제 심리적으로 봤을 때 죄책감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내가 선한 행동을 했을 때 또 특별한 어떤 헌신, 뭐 착한 일, 뭐 기부를 했다거나 내가 어떤 그런 걸 했을 때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되거나 얼마까지만이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나 그런 것을 협상을 하는 시도를 하는 단계죠. 근데 이런 협상 타협의 기간은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을 평소에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이제 신과 이런 타협을 하면서 그런 생명의 타협의 내용으로서 생명이 조금 더 연장해달라 아니면 이런 흡연 과정 중에 겪을 수 있는 그런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나 어려움을 좀 없애달라 이러한 타협을 하면서 약간의 그 불행,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닥친 그 불행을 약간이나마 뒤로 이제 미뤄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간호중재는 그 환자가 느끼는 그런 죄의식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꼭 뭐 말뿐만 아니라 말이나 행동, 다른 어떤 비언어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고요. 또 그런 뭐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다.
뭐 이런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뭐 그런 추상적이고 그런 회피적인 대답은 안 하는 것이 좋고요. 또 그런 이제 자신이 얘기하는 그런 환자의 말이나 행동을 무시하지 말고 가능한 한 그 정상적으로 이해를 해주고 수용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우울의 단계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화도 내보고 타협도 해봤지만 더 이상 이제 현실로 다 받아들이고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런 극도의 상실감과 비통함이 오면서 디프레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말이 없어지거나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하고 또 그런 치료, 자신의 하는 그런 의료적 행위나 식사를 거부하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우울은 이제 굉장한 처음에 오는 그런 상실감과 사실 큰 관계가 있고요. 또 우울은 이런 반응적 우울과 예비적 우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응적 우울이라는 그 자신의 외모나 신체 손실, 현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상실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가 저하됐다고 생각할 때, 그 자신이 이제 무능하고 부담이 없는 존재로 인지가 되면서 오는 것이 이제 반응적 중재고요. 예비적 우울은 반응적 우울이고요. 예비적 우울은 그 우울의 후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단계로서 그 곧 이제 다가올 그런 절박한 상실에 대해서 이제 예측되는 자신의 그 슬픔, 깊은 슬픔에 따라서 오는 게 예비적 우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자신의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운명을 순순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예비적 수단으로 보기도 한다는 점에서 예비적 우울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용의 단계는 이런 상실에 대한 감정이 어떤 감정의 어떤 공백 상태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약간 휴식과 같은 상태고요. 체념을 해서 이제 수용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어떤 그 태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간호중재는 이렇게 침묵을 하고 그대로 어떤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런 침묵을 함께 나누는 것도 의사소통의 순간이 된다는 거고요. 환자한테 그런 같이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런 침묵도 하나의 의사소통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서두르거나 이런 행동을 보이지 말고 그냥 그 만약에 어떤 말을 한다면 언행에 귀를 기울여 주면서 그 남은 시간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환자가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퀴블러-로스는 아까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라는 이 5가지의 정서 단계가 이제 단계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환자의 마음 밑바닥에는 그 희망이라는 정서가 계속 에 자리 잡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 이제 혹시 나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적을 바라는 그런 희망이 내면 깊숙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기 환자들은 이제 신체적으로 본인이 완치 가망이 없다거나 그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간호를 받을 때는 이런 희망을 주는 간호를 제공받기 원한답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또 우리가 그랬잖아요. 뭐 당신은 완치될 수 있을 거예요. 곧 나을 거예요. 이런 간호는
거짓말이고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떠나서 어떻게 희망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런 희망을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함께 최선을 다해보자는 말과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일단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해서 그날 하루 사는 하루 동안 즐겁게 또 환자가 고통을 없애줄 수 있고 그런 환자를 이해해주고 환자에게 필요한 돌봄을 케어를 해줌으로써 그 환자에게 안위를 제공한다면 그 자체가 희망이 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돕겠다. 언제든지 옆에 있어서 전인적인 간호를 내가 해주겠다. 이런 돕겠다는 그 말과 태도, 믿음을 주는 거죠. 세 번째는 정기적으로 방문하겠다는 말과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간호사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환자에게 그런 편안함을 제공해주고 또 자신에게 의논할 상대가 있다. 또 자신이 그런 자신의 고충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말기 환자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환자가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안내를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면은 사실 그런 영적인 그런 영감이 없는 사람한테는 모든 환자에겐 제공되기 어렵겠죠. 하지만 그 환자가 그런 어떤 약간 초월적인 것에 대한 요구를 나타낼 때 우리가 제공할 수 있고요. 이러한 욕구가 충족이 된다면 그런 영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서 내적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기 환자의 그런 심리적인 요구를 보면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환자를 앞에 두지 않고 이런 교과서 책이나 이런 화면으로 얘기만 할 때는 다 이해가 가지만 막상 그런 임종을 앞둔 그런 말기 환자를 대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심리적인 그 환자가 가진 요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환자는 아무리 이제 아픈 상태에 있더라도 자신의 병황이나 치료 과정, 치료 효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요. 또 병이 낫기를 원하고 또 자신의 이야기, 질병과 관련된 자신의 느낌과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하고 누군가 곁에 있어주기를 원하겠죠. 또 사랑하는 가족의 돌봄을 받길 원하고 또 자신에게 어떤 희망과 그런 용기, 격려를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희망이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기 환자의 심리적 요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말기 환자의 심리적 돌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요. 일단은 이제 임종 시에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고, 또 경청을 해주고요. 또 환자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해주고, 또 뭐 어떤 그 감정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영적 돌봄이 중요하고요. 또 그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마지막에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돕고 또 자신의 삶을 환자가 스스로 잘 검토해서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환자의 통증을 잘 조절해주고 또 유머 감각을 키우고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사후 세계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방법들이 있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지나가면서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그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가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이죠. 그래서 아까 소개했듯이 있으니까 여기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말기 환자의 심리적 요구에 대한 것을 슬라이드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기 환자들에게 있어서 그런 심리적인 돌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기 환자들의 심리적 요구가 어떤 것인지, 전체적으로 또 말기 환자의 심리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봤는데요. 그래서 정신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면은 우리가 예측했듯이 말기 환자는 이제 극심하게 심리적인 고통과 다양한 정신 증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정신 증상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또 그런 신체 증상이나 어떤 통증으로 또 정신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나타나서 환자의 그 남은 여생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결과적으로 그런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만성 그 질환자의 그 임상 경과를 살펴보면은 급성 스트레스가 나타나죠. 그래서 일단 그런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진단을 받았을 때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고 또 이런 질환의 진행 과정에서 또 치료가 실패되고 아니면 치료가 다시 시작하고 다시 또 그런 질병이 재발하고 질병이 악화되고 이런 것을 계속 그런 순환고리를 연결이 되면서 다시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스트레스를. 그래서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불안이나 우울이나 수면 장애, 또 식욕 장애 이런 여러 가지 일상생활 수행에 이제 어려움 등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적절한 치료는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불안, 우울, 또 그런 신체적인 불편감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더욱 그런 필요성이 높아졌고 또 특히 이제 암 환자에게 있어서 특히 말기 암 환자에게 있어서 정신 증상의 발생률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불안과 우울이 있겠는데요. 전체 암 환자 중에 약 한 47% 절반 정도 되는 거죠. 분명하게 이런 정신과적 장애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적응 장애가 많고요. 또 13%는 그런 주요 우울증, 그런 8% 정도는 선망이나 뇌증후군 같은 기질성 정신장애가 나타나고요. 또 성격장애, 또 불안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정신 증상을 우리가 사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세스 할 때는
어떤 요인들을 보냐면 여러 정신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의학적, 환경적 요인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사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영역의 영역의 사정에는 이제 과거력을 봐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정신 상태나 또 그 환자가 자신의 질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또 그 질환이 어떤 건지, 그 질환의 의미, 그런 것들을 포함돼서 봐야 되겠고, 의학적인 영역에서는 이제 원인 질환이 뭔지, 그 원인 질환의 치료 방법이 뭔지, 그 다음에 신체적 요인들의 그런 어떤 직접적 영향이 있는지, 그런 것들,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걸로 정신 증상이 어떤 걸로 초래가 되는지, 그리고 환경적 영역에서는 이제 뭐 가족이나 또 그런 의료진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지, 특히 이제 재정적 문제 등 그런 것들이 사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정신 증상의 위험 요소는 이제 초기에 사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정신 증상을 우리가 감별하기 위한 이런 표준화된 도구가 있어야지 이런 객관적인 사정을 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요. 뭐 그런 인지 기능이나 우울, 불안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감별 도구를 많이 쓰는 게 그 간이 정신상태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호스피탈 NCOT, 디프레션 스케일 같은 것도 많이 쓰고요. 이런 정신과가 아닌데 정신병도 특별히 그 MP과가 아닌 환경에서 그 정신 증상을 사정할 수 있는 간단한 도구 몇 개가 옆에 있고요. 또 이제 특히 임상 그 말기 환자의 고통을 가장 쉽게 그 신뢰도 높은 도구를 사용하는 게 이제 그 고통 온도계라고 해서 그 온도계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제일 위에는 극도의 스트레스고 맨 아래는 스트레스 없음이라고 해서 그런 그 통증의 정도를 0에서 10점으로 평가를 하게 돼서 통증 그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통증 측정 도구와 유사합니다. 이 자체는. 그래서 이렇게 온도계 모양으로 된 그 통증을 그런 스트레스를 나타낼 수 있는 온도계 모양이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 이렇게 실생활 문제, 가정 문제, 정서적 문제, 그다음에 영적, 종교적 고민, 그다음에 신체적 문제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개념 그 속성을 나열해 놨죠. 거기에 체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정신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한테 일반적인 중재 원칙은 우리가 앞에서 아까 살펴본 것과 크게 많이 다르지 않고요. 이런 정신 증상에 대한 또 정신과적 접근은 인지행동요법과 지지적 정신치료 및 위기개입 모델이 있고 그런 약물학적 치료가 있겠습니다. 그 인지행동요법은 말 그대로 그 인지치료랑 행동치료를 의미하고요. 그런 그 환자의 대처 기술을 향상시키고 대처 기준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그런 그 인지 행동이 어느 정도 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완요법, 뭐 아로마, 음악, 그런 스트레스, 여러 가지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라든지 바이오 피드백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겠고요. 또 지지적인 정신치료는 그 어떤 그런 위기, 그런 그 사람이 처한
그런 인지적인 그런 위험에 처한 그런 위기 상황에 개입을 해서 모든 상황을 동원해서 현재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는 그런 지지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 약물을 사용할 때는 이제 정신과 의사의 자문이 필요하겠고요. 특히 이제 노인들에게 사용할 때는 유의를 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뭐 이미 이제 어떤 투여하고 있는 약이 있을 때는 약물의 상호작용을 항시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임상에서는 아직도 이런 정신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기 환자들의 그런 정신 증상에서 아직까지 적절한 약물 치료가 잘 사용되지 않고,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그 처방을 하고는 있지만, 다양한 약물을 쓰진 않고 딱 몇 가지 약물 그냥 좀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약들을 선택해서 쓰고 있죠. 몇 가지만. 말기 환자들에게서 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우울과 선망과 불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울은 그 앞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런 예견되거나 또 한편으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 죽음의 그 한 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전체에 걸쳐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슬픔에서 비롯된 그런 주요 우울증일 수도 있고요. 그런 우울이 이제 지속되면은 자살 성향에까지 이르기도 하는 그런 광범위한 범주로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기 환자에게 있어서 우울을 그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거의 한 25에서 77%까지 발생하고 있고요. 또 불안과 함께 만성 질병에서 동시에 주로 발생하고 있고 또 조기 진단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우울감과 절망과 그런 자살에 대한 생각이 지속적으로 든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런 우울이 생길 수 있는 많은 위험 인자가 있는데 뭐 이런 것을 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또 약물 치료 관련, 또 생리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제 신체적인 원인을 보면은 그런 통증 때문에 조절되지 않는 증상들이 있겠고, 또 변비나 뭐 식욕부진, 수면 장애로 인해서 우울이 더 악화될 수 있겠고요. 또한 그런 이제 만성 신부전이라든지 파킨슨,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질병 자체도 우울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심리적인 원인은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자기 조절감이 상실되고 또 신체상 여러 가지 변화가 오는 그런 임박한 죽음과 관련된 그런 정신적인 원인들이 환자의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러한 심리적 원인에 또 가족이 제일 중요한 또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에 병이 발생하기 전에 정신과 그 과거력이 있다거나 할 때는 더 환자를 취약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재정적 문제가 가장 크고요. 또 그런 안전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 그런 이슈들이 환자의 우울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생리적인 원인으로는 이제 그런 유전적 요인을 포함해서 그런 그 가족력,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서도 그 우울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물, 그 먹고 있는,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따라서 항고혈압제라든지 진통제, 항파킨슨제, 스테로이드, 그다음에 혈당 강화제, 호르몬, 레보도파, 알코올, 그다음에 암페타민, 시메트린과 같은 약물들이 우울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를 위해서 이제 방사선 요법을 한다든지 그런 뇌 방사선 요법을 쓴다든지 그런 대사성 질환이나 그 내분비계가 비정상적이라면 그것도 우울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우울의 그 징후 및 증상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일단 슬픈 감정, 절망감, 자기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을 느끼고 또 그런 활동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고 체중이 비정상적으로 감소를 한다거나 또는 반대로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수면 또한 잠을 못 자고 감소하거나 너무 또 많이 자는 그런 형태도 우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가 계속 지속되고 에너지가 소모되고요. 집중력이 감소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고요. 또 자살 사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눈물을 자주 흘린다거나 말수가 줄어들면 그런 징후를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자살에 대한 생각은 우울의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모든 그 우울 증상이 있는 모든 환자에게 이런 자살 위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 자살에 대한 생각을 입 밖으로 표현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오히려 환자에게 그 자살 생각을 더 깊게 하게 되게 해서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런 그 환자의 느낌과 욕구를 인정해주고 그 근원적인 원인을 다뤄주는 것이 좋고 그 환자와 직접적으로 그런 자살 사고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그 환자의 실행에 옮길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사고를 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계획을 세우는 환자들은 또 그런 슈사이드를 시도하는 그 위험이 높습니다. 이런 때에는 또 그 간호사 혼자보다는 또 같이 함께 협력해서 그쪽 분야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즉각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서 중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을 사정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물론 뭐 멀리서 그냥 느낌적으로 알 수 있는 것보다 일단은 그 대상자와 함께 그 상호작용,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한테 어떤 감정을 느껴왔는지 그 개방적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는 것이 좋고요. 그 말기 환자에게 지금 우울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가장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고 하고요. 또 말기 환자의 돌봄에 유용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 사정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질문들은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자살의 한 5% 정도가 이런 척수 손상, 다발성 경화증, 뭐 암이나 그다음에 에이즈 질환, 만성 질환자 환자한테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통계치는 사실 이제 말기 환자들이 의도적으로 약물을 과다 복용을 해서 자살하는 경우나 또 교통사고를 일부러 낸 경우에는 보고되지 않고 이제 누락된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 이 5%라는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자살 위험 요인이 좀 고위험군에 속하는 그런 위험군은 이제 좀 빠르게 심각하게 기능 감퇴를 유발하는 빠르게 진행되는 질병을 가진 사람이나
그다음에 그 약으로도 잘 조절되지 않는 그런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그다음에 예전에 우울증이나 자살 시도를 해본 경험이 있거나 물질 남용의 과거력이 있는 그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살을 사정할 수 있는 질문들은 좀 개방적인 질문을 직접적으로 좀 드러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인생의 가치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살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또는 어떤 구체적인 자살 방법이 있습니까?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울증 진단을 할 때는 우리 일반 인구 집단에서는 그 신체적인 증상으로 어느 정도 나타나서 우울증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식욕이라든지 몸무게, 그다음에 수면에 아까 뭐 증가한다거나 감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주요 증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이미 이렇게 질병이 진행된 환자의 대부분에게서는 이미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비특이적인 증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인지적 증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그 다음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 팀원 전체가 관찰을 모두 포함해서 협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전혀 하지 않고 뭐 침묵으로 일관한다든지 그런 겉으로는 웃으면서 표를 내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같이 있을 때 환자랑 내가 그 환자한테서 그런 역전의 증상을 느낀다면 내가 슬프거나 우울해진다면 그 환자에게 우울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또 아까 자살 사정을 위한 질문들처럼 우울에 대한 사정 또한 그 인지적,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기 환자에게는 당신은 우울하십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신뢰도 있고 타당도가 높은 것이고요. 말기 환자의 돌봄에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울 사정을 위한 구체적인 질문들이 몇 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울한지, 지난달에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했는지, 또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고 있는지, 또 후회, 무가치함을 느끼는지, 그 다음에 어떤 영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오늘 기분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폭넓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수면 상태는 어떤지요? 그 다음에 에너지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당신의 미래에 어떨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또 평상시처럼 잘 집중할 수 있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기 환자라고 해서 우울, 불안, 선망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우울을 어차피 말기 환자니까, 당연하니까, 우울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방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울증은 조기에 발견하면 좋다고 했고 치료가 가능하고 역시 말기 환자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기능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이런 우울을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이런 우울증을 일으킬 만한 어떤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상담이라든지 또 인지적인 그런 요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행동요법, 뭐 약물요법, 최면요법, 이런 명상법, 뭐 이런 것들을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병합할 수 있다면 두 가지 이상의 치료 방법을 병합해서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되겠고요. 또 환자와 가족, 그런 돌봄 제공자와 협력 관계를 해서 다학제적으로 함께 계획하고 치료 수립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물요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약물의 범주가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정신자극제, 그 다음에 선택적 세로토닌 대흡수 억제제 SSRI죠. 그 다음에 사망괴 항우울제, 그 다음에 비전형적 항우울제 등이 있는데요. 좀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우울증을 치료해야 한다면 좀 효과가 빠른 거 정신자극제를 선택하고요. 2주에서 4주 이내에 그런 치료 반응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비전형적 항우울제나 그런 SSRI가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항우울제 용량은 높은 용량이 아니죠. 낮은 용량에서 시작하면서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는 그 용량으로 적정 용량을 설정해야 되겠고요. 또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만약에 그런 기대했던 만큼 약을 썼는데도 효과와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닥터에게 노티파이하고 상담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력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을 테지만 정신자극제에는 메틸페니데이트나 덱스트로암페타민과 페몰린과 같은 그런 약들이 있고요. 또 선택적 세로토닌 대흡수 억제제로는 플로제틴이나 파로제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사망계 항우울제로는 아미트리틸린, 클로미프라민, 그다음에 도제핀, 이미프라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계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항콜린성 부작용, 변비라든지 이런 구강건조증, 요저류, 선망, 기립성 저혈압 이런 흔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망계 항우울제를 먹고 있으면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좀 생각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형적 항우울제는 지금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는 미타자핀, 브로피온, 네파조돈, 트라조돈 등의 약제 등이 있습니다. 비약물적 중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안은 이제 우울에 이어서 또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특별한 원인이 없고 근심이나 긴장, 불안전함감, 불편한 감정이 주관적인 감정이 어떤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불안 증상은 불면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발한, 땀이 막 난다든지 맥박이 굉장히 갑자기 빨리 뛰는 그런 빈맥, 그다음에 과도호흡, 또 그런 공황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증상과 징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강도가 또 어떤 특이한 증상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불안 정도를 경미와 중증도와 중증과 또 공황 상태로까지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원인은 약물 복용에 따라서 그런 질병에 따라서 발생될 수도 있고요. 또 말기 환자 자체의 불확실한 미래라는 불안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물로는 각성제라든지 갑상선 호르몬제, 그다음에 신경마비 약물, 그다음에 또 콜티코스테로이드 제제, 그다음에 마약성 진통제도 불안을 일으킬 수 있고요. 항고혈압제, 그다음에 항파킨슨제, 항히스타민제, 항콜린제, 그다음에 진통제 이런 것들도 다 불안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또 경미한 불안은 오히려 그 학습 능력이 좀 향상된다고 하죠.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본다거나 그런 중요한 면접이 있다거나 했을 때 불안하죠, 다들.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주의 집중을 향상시키고 이전보다 관찰 능력이 향상되고 또 오히려 그런 분석하고 테스트하고 활용하는 데 이르는 학습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상승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증도는 이제 이게 조금 더 심해지는 거죠. 아주 심하게 불안하면 지각 영역이 좁아지는 거죠. 자기가 너무 불안해서 이제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뭘 보고 있는 건지, 내가 뭘 인식하고 있는지 그런 시야가 머릿속에 생각이 좁아지고 관찰력이 감소하고 또 어떤 지시에 선택적 부주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증도 불안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제 잘 학습이 되고 어느 정도 적응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래도 그런 그 이전에 이런 연습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증은 말 그대로 이제 중증이죠. 그래서 불안이 증가하면서 주의 집중을 도저히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고요. 공황은 두려움, 그런 공포를 느낌으로 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의 패닉 상태에 이르는 단계를 의미하겠습니다. 이러한 불안에 이제 약물요법을 써야 되는데 단기적 약물로는 벤조디아ze핀계, 만성 불안에는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차단제, 그다음에 항경련제라든지 신경이완제, 그다음에 비전형적 항정신병약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전형적 항우울제는 지금도 계속 개발되고 있는 약들이라고 했고요. 이 약은 이제 불안과 우울 이런 함께 있는 환자들이 모두에게 공황장애 환자, 불안장애 환자들까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불안에 대한 비약물적 중재로는 상담과 지지적 치료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환자와 가족과의 협력관계, 그 다음에 분노를 말로 표현하게 해서 안심과 지지를 제거해주고 이완요법, 심장요법 등이 있겠습니다. 선망은 말기 환자들에게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런 갑작스럽게 인지 능력이 방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인식과 정신, 운동의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이게 선망인지 이 사람이 어떤 뇌병증 때문에 이런 건지 또는 치매가 일어났는지 치매 때문에 이러는지 이런 것들의 감별이 필요하겠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큰 수술을 했다거나 어떤 큰 충격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그 질병의 상태가 안 좋아졌다거나 했을 때 이런 선망 증상을 나타내는 확률이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이런 선망의 유병률은 입원한 환자의 약 10%에게서 나타나고 ICU에서는 30에서 40% 이상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말기 암 환자는 거의 80% 이상에서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기 선망은 이런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서 거의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약 88% 이상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선망 증상이 자주 나타나고 하는데 이런 치매나 다른 선망이나 그런 비가역적 질환과 우리가 비교를 좀 해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치매는 어때요? 비가역적이죠. 그리고 의식 자체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망은 이제 그 환자의 인지와 의식의 가역적인 급성 변화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말기암에서 80%, 그다음에 88% 이상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선망의 증상을 보면 이제 불면증, 낮 동안에 과다한 수면이나 악몽을 꾸게 되고요. 초조해하고 주의가 산만하고요. 또 빛, 소리에 대한 과민 반응을 보이고요. 불안해하고 착각, 환각, 망상 증상이 있습니다. 정서적 불안이나 집중력자의 기억력 장애가 있고요. 이런 각 병동이나 그 부서마다 선망을 측정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선망의 기저 원인을 사정할 때는 이제 이런 그 프로토콜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약물에 의해서 선망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그런 신체적인 전해질 혈당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간에 이상이 있는지 허혈이 일어나거나 저산소증으로 인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부전으로 인해서 선망이 또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변이 너무 많이 있어도 우리가 암모니아 수치가 상승하게 되면서 뇌에 좀 기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선망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인펙션, 이런 감염으로 인한 특히 요로 감염, 그리고 뇌 쪽에 뇌에 어떤 암이나 이런 뇌 전이가 있을 때 세균이 전이됐다거나 이런 뇌 전이가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선망에도 약물요법이나 비약물적으로 중재를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경이완제로 할로페리돌 쓸 수 있고요. 또 페노티아딘계, 메소스리메프라진이나 비전형적 신경이완제인 이완제, 리스페리돈, 올란자핀, 그 다음에 항불안제, 로라제팜, 벤조디아제펜계죠. 그 다음에 기타로는 미다졸람, 페노바비탈, 프로포폴 등을 쓸 수 있겠습니다. 가족들이 이런 환자가 갑자기 이런 선망 증상을 보이면 가족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죠. 환자 자체는 자신이 이제 그런 선망 증상을 보이는 것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에게 이런 선망의 징후가 어떻고 예후가 어떤지 설명을 해주고 교육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변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주고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선망의 그런 원인과 증상을 설명해 주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환자를 어떻게 환경적 지지요법을 할 수 있느냐 명확하고 간결하게 대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날짜를 자주 인식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선망 환자라고 해서 선망 환자 그런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그런 무시하고 전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은 몇 월 며칠이고 지금 몇 시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또 환자를 돌보는 사람의 수가 너무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나 이런 돌보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런 진압력을 일깨워주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보여주고 간단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집에서 친숙했던 물건을 가져와서 그런 인지 능력을 좀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너무 소란스럽거나 시끄러우면 좋지 않고요. 하지만 또 너무 조용하고 너무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자극을 주고 언어로서 이렇게 자극을 주고 마사지 같은 자극도 좋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심한 소음 차단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밝은 빛이나 너무 깜깜한 것도 좋지 않겠죠. 그리고 이런 억제대, 레스트레인 같은 억제대는 이런 위험이 높은 경우에만 한해서만 동의서를 받고 쓰게 돼 있고요.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이완요법이나 전환요법, 이런 비약물적 치료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기 선망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상의 조절과 가족의 불안에 치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벤조디아제핀계와 진정작용이 있는 신경이완제가 효과적으로 쓰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심리, 사회, 영적 반호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적 돌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